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 경영학과의 윤동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국의 첨단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 신기술 분야의 모든 분야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AI 분야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전망인데 어느 정도로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실제 과학기술 부분의 연구 인력의 부족 현상은 아마 5년 내에 거의 60배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부족한 문제가 60배가 증가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제 이런 부분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해외 기술 협력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의대 증원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또 의대로 몰리면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도 굉장히 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실제 감사원에서 제시한 그런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디지털 부분이겠죠. 2030년까지 거의 91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산업기술 인력 같은 경우도 17만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바이오나 환경 분야 같은 경우도 24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건 예측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분야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분야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학자들 중에서 AI 분야에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약 7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3%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첨단 기술 분야나 이제 AI 분야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 순위를 보니까 22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첨단 산업 분야 인력 부족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쭤보신 것처럼 있는데 실제 인력 수급에 대한 양적 매치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질적 매치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출생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른 것보다는요, R&D 인력이 우리 산업계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국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인력이 나가거나 국내 우수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AI 시장이라든지 첨단 기술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작은 측면도 있고요. 이 측면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에 합당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관련된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연구자들 같은 경우가 해외에 좀 가서 이제 체류하면서 연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당장의 인재 양성도 중요한데 이에 따른 보상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갖고 이제 AI 관련된 인력 같은 경우는요, 초봉 자체가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그 비용이 인상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전 산업 분야에서 다 이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원도 필요하고 박사급 인력도 필요하고 석사급 인력도 필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도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없다 보니까 몸값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양성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주요국들은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준비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칩스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를 하면서 향후 5년간 거의 130억 달러죠. 18조 원 정도 됩니다. 18조면 굉장히 많이 큰 돈이잖아요. 이를 들여갖고 연구개발 R&D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게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그래서 이후 회원국 간에는 좀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또 디지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유럽혁신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호라이즌 유럽 일환으로 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 연구센터가 협업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게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동적으로 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한다든지 그렇다면 관련된 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해서 실제 이 광범위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학과 정부, 기업이 그렇죠. 함께 힘을 합쳐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들어갖고는 이제 여러 가지 법률도 제정되고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구소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원도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갖고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가 연구 기반을 갖추면서 실제 인문계와 이공계 비율이 이공계가 60%를 차지하는 정도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서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떠나고 있고요. 또 연구자들 같은 경우도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그 협업을 통해서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공동 과제를 수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주요국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교육부에서도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캠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실제 2023년도에 이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10개 대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1,200명 정도에 대한 인력이 양성됐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육 체계가 구성이 됐다고 보면은 이번엔 기업이라든지 그렇지만 공공연구실,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제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던 것이죠. 20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업종에도 좀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 항공 이런 부분들에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지원 대학도 32개 정도 수준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학예 방학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지만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실무적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시작했으면 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시기적으로는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좀 늦은 측면이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대학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1년에 15억씩 해서 5년간 75억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 과연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실제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첨단인재특별법도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가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